반갑습니다. EBS생활과윤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2017 수능 특강 13번째 강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은요, 가족, 친구, 이웃관계와 윤리에 대해서 배우는 강인데요. 가족 안에서도 여러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있고, 부자관계가 있고, 형제자매관계가 있거든요. 그거에 친구관계, 이웃관계까지 인간관계의 도리를 전통윤리의 교훈 속에서 찾아보는 그런 강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강에서 배우셨던 성과 사랑의 윤리처럼 그냥 편안하게 듣고 한번 같이 필기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그런 강의고요. 선생님이 각 소제목별로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이 출제해야 될 가능성이 큰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정말 수능의 감각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겁니다. 내신에서 배울 때와는 또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 수능에서는 이 정도를 정리해두면 참 좋겠다라는 정도로 수능에 최적화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공부는 우직하게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요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이번 주제 쉬우니까 안 들어도 되죠가 아니라 제가 쉬워도 꼭 선생님이랑 수능특강 2주제는 정리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 강에서는요,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 성의 의미, 성의 가치, 그리고 성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성적 소수자 관련 문제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번 강은 가족 간의 윤리를 만날 건데 만나기 전에 여러분과 항상 해왔던 것처럼 명언을 나누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명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이 타버릴 듯 뜨거울지라도 닮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죽어도 놓지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가슴이 설레는 그러한 꿈이 설정되어 있으신가요? 정말 내가 10년 후, 20년 후 이런 직업을 갖는다면, 이런 일을 한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간절한 꿈을 설정하셨나요? 만약 그 꿈을 이루는 길이 너무 가혹하고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꿈을 이루는 길이라면 손이 타버릴 듯 뜨거울지라도 그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향해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길이 꼭 비단길일 수만은 없어요. 자갈밭같이 거친 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올해 그 꿈을 이루는데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 수업 들어가 볼게요. 가족관계와 윤리인데요. 우선 가족, 친구, 이웃 간의 윤리의 제목을 잡고서 소제목별로, 인간관계별로 특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윤리.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소개할 내용은요, 전통사회 속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덕목이 요청되었고 어떤 관계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유교를 중심으로 이번 강 내용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교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을 한 글자로 얘기한다면 인이 될 것이고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인 변에 두 이자를 적어서 이렇게 씁니다. 사람 사이의 사이가 좋음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뜻하는 단어로도 쓰이고요. 도덕성이나 사람다움을 뜻하는 단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공자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논어라는 책 속에는 이 인의 의미에 대해서만 정말 수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인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긴 어렵지만 사랑, 도덕성, 인간다움의 뜻으로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을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실현하는 방법들이 이제 부부관계,
부자 관계, 그리고 형제자매 관계의 순서로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부부 관계의 윤리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부부간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결실을 맺어 하나가 되는 결혼식을 통해서 함께 있게 된 사람들이죠. 전통사회에서는 부부의 시작을 혼례라는 전통 의례로 시작했습니다. 자, 부부는 가족의 출발점이고요. 혼례를 통해 맺어지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자, 부부는 뭐라고요? 가족의 출발점이고, 이 가족의 출발을 알리는 의미로 전통 사회에서는요, 전통 의례 중 혼례라는 의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옛 조상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4가지 정도의 중요한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관, 혼, 상, 제라 하여 관례, 성인식을 말하고요. 혼례, 결혼식을 말하고요. 상례, 초상, 장례를 치르는 걸 말하고요. 제례, 바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중 2번째 의례가 혼례였습니다. 요즘의 표현으로 치면 결혼식이 될 겁니다. 부부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이면서, 그리고 부모님과 조상 친지를 모셔놓고 앞으로 잘 살겠다고 서약하는 의례였습니다. 3가지의 서약을 하였는데요. 삼, 서, 정, 신이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3가지의 서약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잘 살겠다고 서약을 했고요. 천지 만물의 음양에 좋아해 잘 살겠다고 서약을 했고요. 배우자에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살자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걸 서천지, 천지에 서약을 하고요. 서부모, 부모님께 서약을 하고요. 서배우, 배우자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의 서약을 하고요. 부부끼리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함께 잘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 음양론이라는 걸 소개를 할 겁니다. 음양론. 음양론이라고 하는 건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부부관계의 사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리의 전통 사상 속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이루고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입니다. 양과 음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양과 음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을 뜻한 거나 또는 강건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을 뜻하거나 유순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언가 밝은 것을 양, 어두운 것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양에 비유한다면 밤에 있는 그 어두움은 음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하늘과 강건함의 특징을 가진 걸 남성에, 땅과 유순함의 특징을 가진 걸 여성에 비유하여 음양을 얘기한 것이 음양론입니다. 선생님, 그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니까 남녀 관계를 수직적으로 본 건가요? 라고 물어본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아니요. 그건 음양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음양론은요, 음과 양을 수평적이고 조화롭고 대등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 그러면 수직적인 위계서열이 생각나시겠지만, 우리 전통사회의 음양론은요, 무엇을 강조한 사상이었냐면 조화를 강조한 사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강조해서 적으면요. 여러분들은 음양론 아래 적으세요. 음양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임을 묘사하는 말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음양의 원리에 따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수직적 위계서열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였다는 거죠. 우리 유교 안에서는 인간관계에 지켜야 될 5가지 윤리를 오륜이라고 하였는데요. 다섯 가지의 윤리인 오륜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수능특강 날개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그리고 붕우유신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중에 부부관계와 관련돼 있는 게 부부유별입니다. 자, 오륜 중 부부유별의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부끼리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 이때 별이 무슨 뜻은 아니냐면 차별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오륜이라는 유교의 인간관계의 5가지 도리 중 부부끼리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이때 별은 분별이라고는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듯 차별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별이라고는 쓸 수 있지만 차별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륜의 부부유별이고요. 즉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교라는 전통윤리 속에서 부부간에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부자 관계가 그 다음으로 성립하겠네요. 두 번째, 부자 간의 윤리로 들어가 볼게요. 부자라고 하는 건 부모와 자녀를 말하고요. 부자 간의 윤리를 설명할 때는 오륜 중 부자 간에 지켜야 될 도리를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시 유교의 인간관계의 덕목을 정리한 오륜 중에서 부모 자녀 간에 지켜야 될 것은 부자 유친이라는 말입니다. 부자 유친. 자, 이때 말하는 부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유친, 친애의 감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때 이 친은 가까운 애정을 말하는 친애가 되겠네요. 꼭 부자 간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간에도 친애의 감정은 필요한데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친애의 감정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쌍무적이고 쌍방향의 의무를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호혜적인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품이라는 뜻입니다. 쌍무적이고 호혜적인 윤리를 말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일방향적으로 효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전통 윤리 속에서 유교를 기반으로 할 때 부모와 자녀 관계는 부모도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쌍방향적 관계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을 자애로움이라 합니다. 인자한 사랑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하는 것은 효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로움을,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 이웃친의 진정한 뜻이고요. 일방향적인 효도가 아니라 쌍방향적인 윤리였던 거죠. 이걸 다른 말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부자, 부모는 자애롭고 자효,
자녀는 효도한다 라고요. 부모님은 자애롭고 자녀는 효도로서 그걸 갚는다는 거죠. 쌍방향의 의무라는 거 기억을 잘 하셨으면 효도에 대해서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경전인 효경의 내용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모 자녀 간에 지켜야 할 이 효의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경전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효경의 내용은 작년까지 교육과정에서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실 때 이 기출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겁니다. 올해 교육과정에 다소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출문제를 만나다 많이 볼 거라면 한 번은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효경이라는 경전 속에서는요, 유교에서 바라보는 올바른 효도의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풍어를 읊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들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지 시야라. 입신 양명이 효지 종야라. 무슨 말이냐고요? 신체 발부는 내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수지 부모라. 부모로부터 받은 거래요. 머릿속에 막 수지만 생각나는 거 아니죠? 자, 불감 회상이 감이 아니하는 거예요. 회상, 신체를 훼손하거나 손상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효지 시야라. 효의 시작이다. 다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키워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효경에서는요, 효의 시작으로 불감 회상을 얘기합니다. 감이 아니하는 거예요. 훼손하거나 손상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불효는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랑 지금까지 쭉 수업하면서 이 얘기 어디 나왔었죠? 어디요? 자살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배울 때 유교의 공자님은 자살은 최고의 불효다 할 때 그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익숙했던 거예요. 자, 불감회상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것, 그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요, 입신 양명은 효지 종야라. 입신, 몸을 세우는 거네요. 설입자인데요. 몸을 세운다고요? 그럼 자신이 이렇게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가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출세하는 겁니다. 양명, 드날릴 양자예요. 이름을 드날리는 겁니다. 출세해서 이름을 알리는 것이 효의 완성이다. 효의 마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안에 다른 효의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더 소개해 보면요. 플러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봉양, 부모님께 물질적인 효도를 하는 걸 봉양이라 합니다. 부모님 댁에 보일러를 놔드린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봉양에 해당하겠네요. 양지, 부모님께 정신적인 공경을 하는 것을 양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욕되게 해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친구의 이빨이 이렇게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주먹을 잘못 휘둘러서. 그렇다면 그게 뭐가 되냐면요, 부모님을 욕되게 해드리는 일이네요. 부모님을 욕되게 해드리지 않는 것, 이것을 불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저한테 가끔 이런 편지가 오는 거 아세요?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제게 몇 번 부탁을 하셨어요. 아이가 선생님 수업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만 수업 중에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침에 너무 못 일어난대요. 일어나라고 깨우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답니다.
엄마 말은 안 듣는 것 같더니 수업 중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19살, 20살, 어찌 보면 18살 학생이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비 고3, 고3, 재수생, N수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기찬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이제 뼈도 예전처럼 튼튼하지 못하시고 몸도 예전보다 약해지신 상태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먼저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깨워주시는 그 고마운 순간에 짜증을 낸다고요? 지금부터 한참 전에 써졌던 전통사회 경전인 효경에서도요, 부모님께 공손한 언행을 해야 된다면서 부모님께 부드러운 표정과 말투를 써야 된다고 쓱 말하고 있습니다. 공대라고 하여 부모님께 공손한 언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와서 깨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여쭤야 한다고 써져 있네요. 혼, 정, 신, 성. 아침에 문안 인사를 여쭙고 저녁에 이부자리를 깔아드리는 것, 그것이 효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암기할 것까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암기하셔서 푸는 문제는 생활관리 수능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기존 기출문제 중에 2014 수능 대비 9월 평가원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입신양명이 효의 시작이고 불감 회상이 효의 마침이다 해서 틀리게 나온 평가원 문제가 있었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부자간의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에 두 번째 내용까지 정리했고요. 세 번째 내용, 효라는 것은 무조건적 복종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라는 것은 도덕 조건부 복종인데요. 자, 부모님께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은 유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효라는 것은 부모님께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에요. 유교는 어디까지나 도덕을 가장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그 유교에서 부모님이 만약 자녀에게 사람을 죽이고 오라 라는 그런 비도덕적인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정중히 거절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도덕적이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아주 공손한 태도로 논쟁을 벌일 수도 있죠.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도덕적인 걸 조건으로 하는 도덕 조건부 복종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도덕적이지 않은 걸 명하시거든 우리는 부모님께 무엇 드릴 수 있냐면 간쟁이라 하여, 또는 간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부모님께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공손하게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께 감히 자녀가 충고한다 라고 표현하기 어려우니 간쟁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형제자매 간의 윤리로 가볼게요. 큰 3번으로 소제목 잡아야겠네요. 큰 3번, 형제 자매 간의 윤리. 저는 딸 부잣집 막내딸입니다. 저희 집에는 저보다 10살이 많은 큰언니가 있고요. 저보다 8살이 많은 작은언니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늑둥이 막내예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 위 언니들과는 싸울 일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정말 많이 싸우더라고요. 2살 터울이 정말 많이 싸우게 되는 그런 나이 차이인가 봐요. 이 형제자매 간에 싸우지 않는 것이 우리 유교라고 불리는 전통윤리 사상 속에서는 효도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큰언니가 제가 20살 때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영아, 우리 집에는 독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 막 이랬는데, 아니 20살인데 왜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나 했는데, 네, 셋 다 결혼을 아직. 근데 네,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형제자매 간의 윤리인데요. 우리는 유교 안에서 형제자매를 같은 기운을 물려받은 사이라 하여 동기간이라 하였습니다. 동기간, 같을 동자고요. 같은 기운을 물려받은 사이다. 부모님으로부터 같은 기운을 물려받은 사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드시 같은 부모님께 태어날 때에만 형제자매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때론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또는 이혼 후 재결합하시는, 즉 재혼을 통해 새로운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도 같은 핏줄이 아니어도 형제자매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모 자녀 간에는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으실 때 그 자녀에게 같은 기운을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전통사회 속에서 형제자매간을 수족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족, 팔, 다리와 같이 가까운 관계요. 수족지. 또는 형은 우애로서, 형, 우, 아우는 공경으로서 제0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역시 팔다리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의 사지와 같은 밀접한 관계라고 보고요. 형은 우애로서, 아우는 공경으로서 형을 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형제자매간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수직적인 관계인가요? 수평적인 관계인가요? 네, 수평적인 측면도 있고 수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좀 적어보면요. 횡적이면서도 종적인 관계예요.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 같은 세대라는 측면에서 같은 세대. 우리는 부모의 아래 세대고요. 이 형제 자매 관계가 다시 아이를 낳으면 그 아래 세대가 또 태어날 텐데요. 이름의 한 글자로 과거의 선조들은 항렬이라 하여 이름의 글자를 세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연한 이씨인데요. 영자 돌림의 세대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저와 같은 세대의 형제자매 또는 사촌들은요, 다 영자 돌림이에요. 해영, 미영, 지영, 시영, 동영, 화영 막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같은 세대임을 표현하는 글자를 이름의 항렬이라 하여 우리 가끔 선지에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표현을 했는데요. 같은 세대니까 횡적인 관계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언니, 동생, 형, 아우 태어난 순서의 차이가 있으니까 형과 또는 누나와 같은 이러한 순서의 차이가 있으니까 종적인 관계도 함께 섞여 있답니다. 서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경쟁하기도 하고요. 어른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 오륜 중에서 장유, 유서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형제 자매가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왜요? 형을 대하면서, 언니를 대하면서, 누나를 대하면서 어른을 대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형제자매 간의 윤리까지 우리가 공부해봤다면 이제 친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친구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잠시 형제자매 간의 윤리의 소제목 옆에 이것 좀 적고 올게요. 형제자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걸 유교의 덕목에서는 우애라고 합니다. 그 우애라는 것은요,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효도를 하기 위해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아야 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만 하고 안 적어준 것 같아서 적어주러 왔고요. 다시 친구 관계 얘기해 보겠습니다. 친구 관계는요,
믿음으로써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신의, 신뢰와 의리가 필요하고요. 친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친구의 잘못을 충고하고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권면이라 합니다. 권면이라 할 때 이 권면은요,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힘쓰는 걸 권면이라 하는데요. 친구 관계의 신의와 권면이 중요하다 정도만 정리해 두시고요. 우리 친구 관계에선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혹시 배가와 종자기의 고사를 알고 계신가요? 배가 절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배가 절연이라고 할 때 배가와 종자기가 서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데 폭포수를 생각하면서 검은고를 연주했더니 친구가 그 음악 안에 폭포수와 같은 시원함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막 산을 그리면서 이렇게 연주를 했더니 친구도 그 그림 안에 그 연주 안에서 산을 떠올리고 나의 음악을 알아주는 유일한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검은고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음악을 이해해주는 친구다 그래서 지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얘기하는 관포지교라는 표현도 친구 관계에 가끔 소개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비문학 독해처럼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웃 간의 윤리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랬죠. 이웃 간에 지켜야 될 윤리 역시 저 앞에 소제목에 적은 것처럼 유교를 기반으로 해서 이웃 간에 지켜야 될 윤리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유교에서는요, 이웃 간에 지켜야 될 윤리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서로 도와야 된다. 이걸 상부상조의 전통이라 하는데요.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돕는 것, 이것을 상부상조라 합니다. 상부상조라는 말은요, 이웃 간에 공동체 의식이 두터웠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입니다. 공동체 의식이요. 서양에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지만 동양의 전통사회 속에서는요, 혼자 잘 되는 것보다는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다 함께 잘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끼리 서로 사이가 좋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통들을 유지했었어요. 첫 번째는 계였는데요. 계. 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혹시 계모임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갯돈 이런 표현? 과거에는 은행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해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를 불릴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순번을 정하여 앞 순번에는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 뒤에 순번에는 이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돈이나 곡식을 주고받은 전통을 계라고 합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요, 공통의 이해관계에 따라 돈이나 곡식을 나누던 전통입니다. 주로 하층민들이 계를 조직하여서 주로 활동하였고요. 두레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레라고 하는 것은요, 마을 공통의 노동 조직을 말하는데요. 마을 공통의 노동 조직.
젊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행수와 수총각이라고 불리는 간부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마을 단위의 경작지를 함께 공동 관리하기도 하고 공동 노동하기도 하고 공동 작업하기도 하고 했던 일과 놀이가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같이 경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축제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이런 활동을 했던 것이 두레라는 모임이었죠. 역시 주로 하층민이 주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두레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향약을 좀 소개해 볼 건데요. 향약이라고 하는 건 마을의 자치 규약이었습니다. 마을을 뜻하는 향자와 규약을 뜻하는 약자가 쓰여져 있네요. 당시 상층민에 해당하는 양반들이 성리학적 질서를 바탕으로, 말 그대로 유교가 조선시대 성리학으로 발달하게 된 것인데요. 정확히 윤사를 한다면 유교는 공맹순으로 시작하는 것, 성리학은 주자의 성리학이 계승되어 우리 조선의 이황과 이희 선생님이 대표자로 활동하셨던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생륜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양반들이 주로 성리학적 이념을 기반으로 마을의 자치 규약을 만든 거예요. 이걸 마을의 자치 규약이라고 하여 향약이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상층민이 주도했다는 건데요. 양반이 주도하였습니다. 양반이 주도하는 향약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요, 품앗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품앗이는요, 두레와는 조금 달랐어요. 1대1 노동교환 방식이에요. 누군가 가서 일을 도와주면 다음에 일로 되갚는 전통, 일을 일로 되갚는 전통이었고요. 이것을 품앗이라고 하였습니다. (1대1) 노동교환. 그리고 당시 마을 사람들은요, 마을 공동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었는데요. 이걸 동제라고 합니다. 마을 공동의 제사. 이를테면 마을 공동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을 공동의 제사. 이것은 제사의 성격을 가지기도 했지만 일종의 축제의 성격을 가지기도 했어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성격도 있었고요. 이렇게 마을 공동의 제사는 주로 두레라는 마을 공동의 노동 조직에서 함께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봤냐면, 지금까지 부부 그리고 가족, 친구관계 윤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우리 그럼 가운데로 옮겨가서 여러분들과 오륜의 내용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심화인데요. 유교에서 인간관계의 5가지 도리로 얘기했던 거 우리 간단히 말만 하고 넘어갔었잖아요. 우리 수능 특강 날개에도 나와 있으니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신유의가 있고요.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부자유친이 있고요. 이 부자유친은 우리가 정리를 많이 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애의 감정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것은 일방향적이다, 쌍방향적이다, 쌍방향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유별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부부유별. 이때 이 부부유별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차별이에요, 분별이에요? 분별입니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인정하지 않는 음양의 논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장유, 유서. 아까 형제자매 간의 윤리 얘기할 때 선생님 소개를 간단히 했었는데요. 어른과 아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린과 아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어른을 대하는 방법은 형제 자매 관계에서 형과 동생 그리고 언니와 동생 이런 관계에서 연습을 해서 그것이 확대된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붕우, 유신, 벗붕, 벗우자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붕우, 친구예요. 친구 사이에는 유신, 신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신의, 신뢰와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별은 분별을 말하고요. 이때 신은 무엇을 말한다고 얘기했냐면 쌍방향의 사랑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오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특강 날개에 나왔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심화로 심화 2 좀 정리할게요. 작년까지는 많이 강조되었지만 올해 교육과정에서는 많이 축소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통의례 중 홀례를 간단히 소개했었죠. 기존 기출문제 다루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만나게 될까봐 높아심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심화 2는요. 우리 전통사회의 통과의례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사회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음과 같은 통과의례들을 치러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크게 관, 혼, 상, 제 4가지가 있었습니다. 올해 수특에서는 자세히 언급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홀례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그 주변 배경 지식을 넓게 알아둔다라는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전혀 들어본 적 없이 기출에서 만날 때와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올해 많이 축소됐어 하는 걸 알 때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통사회 통과의례에는요. 관혼상제가 있어요. 관례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성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식, 성년식이라 합니다. 여러분들도 대학에 가면 5월 셋째 주 월요일쯤 여러분 선배들이 성년의 날이라고 장미꽃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대학에 갔을 때 선배들이 장미꽃이랑 선물을 챙겨줘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게 국적불명의 성년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20살쯤이 되면 관례 또는 홀례를 치렀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댕기머리를 하고 남자 여자 모두 댕기머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다면 이제 남자는 성인이 되면 상투를 들고 갓을 쓰고 여자는 비녀를 가지고 쪽을 지고 비녀를 꼽는 그런 의례를 치렀는데요. 이걸 성년의 행사라 하여 성인식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관례의 절차는 예전 시험 문제들은 많이 나와 있어서 간단히만 선생님 배경 지식으로만 언급합니다. 우선 삼가례라 하여 3번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주로 양반집에 자제들이 성년이 되면 어른들이 이웃 어른들을 모셔놓고서 이제 댕기머리를 풀고 이제 성인의 한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게 모자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 남성의 관례라고 하는 건 이런 모자 제가 그려드리면 아실 것 같으세요? 그 머리에 상투를 틀고 제가 그림 잘 못 그립니다. 게다가 왼손잡이인데 지금 오른손으로 그리고 있어갖고요. 머리에 막 이렇게 상투를 틀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모자를 써요. 뭔지 알죠? 약간 까만색인데 약간 투명하게 비치는 듯한 그 모자를 쓰고 나와서 어른들이 아이고 어른 다 됐네 이러면 그 다음 이제 또 가서 이 궁궐에 들어갈 때 입는 한복을 입는 거예요. 그 빨간 한복인데 모자가 여러분 사극에 보면 왕들이 많이 쓰는 그 모자 뭔지 완전 알지 않아요? 그 모자. 그리고 또 3번째 이제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혹시 잠자리 모양의 모자 아십니까? 잠자리 모양의 막 이렇게 뭔지 딱 알겠죠? 제가 이게 피카소리니까요.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3번 옷을 갈아입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초례라고 하여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술을 따라주겠다 하고 어른들이 술을 따라주시고요. 이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어른의 이름이라 하여 자라는 한자를 썼는데요. 자를 지어주는 거예요. 자를 누구에게? 관례를 행하는 관자에게 지어주는 의례, 이걸 자관자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관리가 있고요. 여러분들 홀례는 선생님과 결혼식으로 배웠고요. 기러기 2마리를 놓고 서로 술을 따라주면서 백년해로를 맹세하는 그런 의례였습니다. 결혼식이고요. 상장례, 초상과 제사를 지내는 의례예요. 그리고 제례, 잘못 말했어요. 초상과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장례식. 제례가 바로 제사죠. 제례가 바로 제사죠. 제사를 지내는 의례. 그래서 전통사회 통과 의례를 관혼상제라는 것이 가끔 기출문제들의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통사회 인간관계를 유교를 중심으로 교과서가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말 깊이 만나보았습니다. 자, 이걸 문제에 만나볼 건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들보다는 수능특강에 실려있는 문제가 조금 새롭고 또 무난하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문제 만나볼게요. 다음 강에서는요, 여러분과 가족, 친구, 이웃관계 윤리 수능특강에 있는 실전 문제와 기본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에서 만나요.